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유승목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심폐소생술과 심정지후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폐소생술의 지침은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여러 국가의 전문가들이 일코라는 이름으로 모여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매 5년마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와 European Resuscitation Council ERC에서 각각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최신 지침은 2020년 말에 발표되어 AHA에서는 서큘레이션지에 그리고 2021년 초에 ERC에서도 리서스테이션지에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도 2020년 12월에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체인 오브 서바이벌이라는 개념에 대해 들으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아웃 오브 호스피탈 카디악 어레스트 OHCA와 인 호스피탈 카디악 어레스트 IHCA 각각의 생존 사슬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중환자 의학을 하는 사람들인 만큼 병원 내 심정지를 다룰 일이 많을 것 같아서 IHCA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는 심장정지 생존 환경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는데요. 여기에는 생존 사슬뿐 아니라 신속 대응팀을 운영하여 심정지를 예방하고 교육을 하며 시스템을 잘 구축함과 동시에 심폐소생술 결과를 분석하여 질 향상 활동까지 잘 수행해야 심장정지 생존 환경이 개선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HA와 ERC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심폐소생술 알고리즘을 만들어 제시하였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내용은 대부분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심폐소생협회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LS 기본 수행술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병원 내 심정지의 경우 생존 사슬의 첫 번째 고리가 조기 인지 및 소생팀 호출입니다. 심정지가 의심되면 환자의 의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신속하게 제세동기와 이카트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맥박과 호흡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환자가 꺽꺽거리는 비정상적인 호흡을 하거나 경련을 하는 모습이 심정지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련을 보일 때 단순히 에필립시라 생각하지 말고 10초 이내의 시간 동안 호흡과 맥박을 확인해서 심정지 상태인지를 판단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론 맥박과 호흡이 없음을 확인했다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관사건과 같은 전문 기도기를 넣지 않는 경우 30대 2의 비율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번갈아 가며 해야 합니다. 당황해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따로따로 동시에 하게 되면은 가슴 압박을 하는 동안에 효과적인 인공호흡이 되지 않고 위팽만만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가슴 압박은 흉골 하부 2분의 1 지점을 약 5cm의 깊이로 분당 100에서 120회 압박하며 인공호흡은 흡기와 호흡기를 각 1초씩 시행하도록 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백보드를 환자 등 밑에 깔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단단한 바닥 위에서 CPR을 한다고 침대에 있는 환자를 땅바닥으로 내려놓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후에 자동 제세동기가 도착하면은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시에 제세동기 패드를 환자 몸에 붙여서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이때 잠시 손을 떼고 리듬을 확인한 다음에 제세동이 필요한 리듬이면 바로 제세동을 합니다. 제세동 에너지는 120에서 200줄 사이로 하게 되는데 제조사별 권장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만약 권장 에너지를 잘 모른다면 최대 에너지는 200줄로 제세동을 하면 됩니다. 제세동을 시행한 뒤에는 추가 분석 없이 바로 심폐소생술을 2분간 시행하도록 합니다. 전문 심폐소생술이 기본 심폐소생술과 다른 점은 기본 심폐소생술이 제세동과 전문 기도기까지 사용하는 반면 전문 심폐소생술은 약물과 모니터 장비의 사용이 추가되겠습니다. 전문 심폐소생술의 경우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이나 펄스리스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 같은 셔커블 리듬 그런 거가 펄스리스 일렉트리컬 액티비티 또는 에이시스톨과 같은 넌 셔커블 리듬에 따라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리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팀 리더의 역할입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팀 리더가 중심을 잡고 지시를 하지 않으면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소생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 하는 실수가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리더 역할을 하면서 사방팔방에서 오더가 나오고, 심지어는 지나가던 사람도 끼어들어서 한두 마디 거들다가 슬그머니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알고리즘 과정의 연속성마저 없어지기 때문에 한 명의 팀 리더가 역할을 하고 나머지 팀원들이 한 몸이 되어 술기를 해야 소생의 가능성이 높아지겠고, 주로는 EMT나 RRT와 같은 전문 소생술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이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병원 내에서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게 되면 심폐소생술과 동시에 리듬을 확인할 수 있는 제세동 전극을 부착하고 100% 산소를 투여합니다. 심전도 분석상 non-shockable 리듬이라면 제세동이 불필요하므로 가급적 빨리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만약 shockable 리듬이라면 제세동을 먼저 한 뒤 다시 2분간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에피네프린을 투여합니다. 에피네프린의 경우 1mg을 3에서 5분 간격으로 반복 투여하는데요. 근거는 부족하지만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에피네프린을 바소프레신 40유닛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엔도트라키얼 튜브나 아이젤과 같은 전문 기도기의 삽입을 시행할 수 있는데요. 백마스크 환기에 비해 우월하다는 근거는 부족하지만 전문 기도기를 삽입하게 되면 인공호흡을 위해 심장 압박을 중지하지 않아도 되고, 백마스크보다 손쉽게 환기를 할 수도 있으며, 기도를 보호하여 흡인을 방지하고, 마지막으로 파형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화 ETCO2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TCO2는 가슴 압박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도 있고, 자발순환 회복을 확인할 수 있어 무척 유용한 모니터 장비가 되겠습니다. non-shockable 리듬이 심폐소생술과 에피네프린 투여만 반복하는 것과는 달리 shockable 리듬이 지속되는 경우 항부정맥제로 아미오다론 또는 리도카인을 투여해야 합니다. 아미오다론은 300mg을 투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VPB나 펄스레스 VT가 지속되게 되면 150mg을 추가로 투여할 수 있습니다. 리도카인의 경우 초회 용량은 1에서 1.5mg/kg를 사용하고, 이후에도 지속 시 그 절반 용량을 추가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가역적인 심정지 원인을 찾아보고 교정 가능한 것이 있으면 시도해야 합니다. 전문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지 20분이 경과한 후에도 연속 파형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10ml/Hg 이하인 경우 다른 여러 인자들과 함께 고려하여 심폐소생술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심폐소생술로 자발순환이 회복된 뒤인 소생 후 치료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로 자발순환이 회복되면 환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먼저 심정지가 발생한 동안에는 뇌로 혈류가 가지 않기 때문에 아녹식 브레인 인주리가 발생하게 되고, 심장 역시 허혈로 인한 스터닝이 일어나면서 마이오카디알 디스펑션이 동반됩니다. 시스테믹하게는 모든 장기들이 이스케믹 리퍼프션 인저리로 마치 sepsis와 비슷한 염증 반응을 겪게 되고, 심정지를 일으켰던 원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다시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한 치료도 병행해야만 합니다.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녹식 브레인 인저리의 가장 취약한 장기가 브레인과 하트가 되겠는데요. 심정지 후 치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브레인 인저리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소생술을 잘하고 치료를 잘해서 환자를 생존시킨다 하더라도 브레인 인저리로 인해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는 심각한 코어 모빌리티로 남게 됩니다. O2 프리 라디칼을 비롯한 여러 리퍼프션 인저리들과 이들로 인한 브레인 스웰링 역시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는데요. 이는 자발순환이 회복된 이후에도 약 72시간 정도 계속 손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피카스 케어가 무척 중요하겠습니다. 심장 역시 하이폭시아로 인한 마이오카디알 인저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코로나리 플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CPCR을 하는 동안 마치 모든 관상동맥이 막힌 것 같이 글로벌한 어큐트 MI 같은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LV 디스펑션이 유발되고 회복될 때까지는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 같은 증상을 일으키기에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많은 경우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최대한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치료를 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LV 디스펑션으로 인해 카디오제닉 샥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아이노트롭스를 사용해 볼 수 있으나 가급적 심장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시스테믹 이스케믹 리퍼프션 리스폰스로 인해 마치 sepsis-like한 페노메논을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치료도 sepsis와 유사하게 티슈 퍼프션을 개선시키나 인펙션 등 여러 가지 동반되는 합병증을 조기에 잘 매니지먼트 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인펙션의 리스크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프로필락틱 안티바이오틱스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생술 중에도 리버서블 코즈를 찾아야 한다 말씀드렸는데 심정지 후 치료를 하는 동안에도 심정지를 일으킨 원인을 찾아서 교정해야겠습니다. 다만 PCI와 같은 코로나리 인터벤션은 여러 연구 결과를 근거로 스테미이거나 헤모다이나미컬리 또는 일렉트리컬리 언스테이블한 상태가 아니면 소생 후 치료가 종료된 뒤 뉴럴로지 아웃컴을 평가한 후에 시술을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피카스 케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지 환자에 대한 치료는 헤모다이나믹 스타빌라이제이션을 통해 티슈 퍼퓨전을 유지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생존자에 대한 재활치료까지 여러 단계의 다학적 통합치료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자발순환 직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하는 내용과 예후평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환자 치료의 A, B, C에 있어 A, B에 대한 호흡기 치료를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소생 직후 의식이 없는 환자 또는 의식까지 회복되었더라도 호흡 부전이 있는 환자에서는 당연히 기관사건과 기계환기를 적용해야겠습니다. 여기서의 치료 목표는 ARDS에서의 치료 목표와 동일합니다. 많은 환자에서 마이오카디악 디스펑션으로 펄모너리 이데마가 동반되거나 카디악 컴프레션으로 인한 렁 컨투전이 많이 동반되어 있고 때로는 의식이 없는 동안 아스피레이션 뉴모나이티스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을 통해 옥시지네이션과 벤틸레이션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카스 환자에서는 하이폭시아를 피하는 것 못지않게 하이퍼옥시아를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하이 옥시젠으로 인해 오토 프리 라디칼 등의 문제가 발생해 브레인 인저리가 유발되어 신경학적 예후가 나빠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SpO2를 모니터링할 때 절대 100%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는 모니터상의 SpO2 100%가 ABG상에서 PaO2 80에서 90mm 머큐리일 수도 있지만 PaO2가 300mm 머큐리가 넘어도 SpO2는 동일하게 100%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벤틸레이션 역시 중요한데요. CO2가 너무 많이 빠진 하이포캡니아가 발생하면 세레브럴 바서 컨스트릭션이 유발되고 브레인의 블러드 플로우가 감소해서 이스케미아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오히려 마일드 하이퍼캡니아를 유발시키는 것이 어떻겠냐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노멀 캡니아를 유지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브레인을 비롯한 티슈 퍼퓨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압을 잘 조절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를 90에서 100mm 머큐리 이상 또는 민 아터리아 프레셔를 65mm 머큐리 이상 유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리 인터벤션의 경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스테미거나 언스테이블한 환자에서만 바로 시행하고 그렇지 않은 넌스테미 같은 경우 신경학적으로 의식 회복이 된 후 시행하여 재발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의식 회복이 되지 않은 Poor Neurologic Outcome 환자에서는 코로나리 인터벤션의 의미가 옅어지기 때문에 예후 예측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로 프로텍션이 가장 중요한 미션이 되겠는데요. 신경학적인 예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피카스 환자에서는 뇌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치료들에 중점을 둬야겠습니다. 우선 TTM을 시행해서 타겟티드 템퍼레이처 매니지먼트를 시행해서 브레인 메타볼리즘과 스웰링을 줄여보도록 합니다.
때로는 하이폭시 브레인 인저리로 인해 시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역시 메타볼리즘이 증가해 인저리가 유발되므로 빠른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염두에 둘 것이 브레인의 시저가 아닌 마이오클로너스 스테이터스 에필lep티쿠스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마치 페리페럴이 저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보통 시저와 구분이 쉽지는 않은데요. EEG에서는 에필lep틱 폼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문제는 이런 마이오클로너스 스테이터스 에필lep티쿠스 MSE가 무척 안 좋은 예후 예측 인자이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카바마제핀, 발프레시드, 그리고 프로포폴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혈당도 브레인 인저리가 있는 환자에서는 중요한 인자가 되었고 발열과 오한의 경우 TTM을 방해하는 인자가 되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합니다. 다만 쉬버링 자체는 그래도 체온 조절에 대한 중추가 살아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좋은 예후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TTM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TTM은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치료이며 저체온을 유지하게 되면 코아귤로패스가 생길 수도 있고 브래디카디아가 동반될 수도 있어서 적절한 치료 프로토콜의 선택과 함께 어떤 환자 행태에 적용할지를 잘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TTM은 자발순환 회복 직후 적용해야 하며 가급적 빨리 32도에서 36도 사이로 중심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이를 24시간 이상 유지하고 난 뒤 다시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는 시간당 0.25에서 0.5도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체온을 올려야 합니다. 이후 자발순환 회복 72시간까지 추가적인 발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상 체온을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목표 체온을 32도까지 내리는 저체온 프로토콜에서는 33도 정도를 타겟으로 해서 24시간을 유지하고 천천히 재가온을 하는 반면에 정상 체온 프로토콜에서는 목표 체온을 36도로 해서 24시간을 유지한 뒤 36.5도에서 37도 정도로 재가온을 합니다. 여기서는 유지기간 동안에 의도치 않은 발열로 인해 체온이 36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이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순환이 회복되면 우선 기관 삭관을 하고 기계 환기를 시작합니다. 산소 포화도는 94% 이상 유지하되 100%가 넘어가지 않도록 한 98% 이하로 맞추도록 합니다. 이산화탄소 분압은 정상 범위인 35에서 45mm 머큐리를 유지하고 마지막 서큘레이션에서는 혈압을 SBP 100mm 머큐리 이상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후 EKG를 찍어서 스테미가 있거나 언스테이블한 환자에서는 이머전시 CAG를 시행하고 ROSC가 된 환자가 구두의 지시에 의미 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바로 목표 체온 조절 치료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스트 카디악 어레스트 신드롬에 대한 여러 가지 통합 치료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ICU에 입원하여 집중 치료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정지 환자의 신경학적 예후 예측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학적 예후 예측을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과 정리 생리학적 또는 혈액학적 검사들, 그리고 신경학적 검진이 모두 통합적으로 평가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신경학적 예후 예측은 그저 앞으로 어떨지에 대한 궁금증 해소가 아니라 이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기에 따라 여러 가지 검사들을 시행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빨라야 심정지 발생 5일차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검사들이 있고 어떤 시기에 시행하며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알고리즘을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발순환 회복이 되면 바로 브레인 CT 검사를 합니다. 여기서는 뇌출혈과 같은 심정지의 원인을 감별함과 동시에 그레이 화이트 레이시오, 슈도 SH 등의 소견으로 예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후 ICU에 입원을 하면 첫날에 EEG를 시행합니다. 이는 예후 예측의 목적보다는 Non-Convulsive Status Epilepticus가 있는지 확인하고 에필lep틱 폼이 있으면 AED를 사용해서 브레인 메타볼리즘을 줄여야겠습니다. 2일째부터는
마이오클로너스 스테이터스 에필레프티쿠스가 발생하는지를 면밀히 관찰함과 동시에 바이오마커인 NSA를 측정해서 신경세포의 손상 정도를 평가하고 SSEP는 메디안 너브를 자극했을 때 뇌에서 이를 감지하는지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뇌신경의 기능을 평가합니다. 디퓨전 MR의 경우 보통은 TTM 종료 이후에 시행하지만 최근 조기에 시행하는 연구들도 발표되고 있어 2일차 이후에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뇌파 검사 역시 지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 안 된다면 TTM 종료 후에 시행해서 예후 예측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학적 검사는 TTM 동안 진정제나 근이완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TTM 종료 후에 그 영향이 없어졌을 때의 반응이 예후 예측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순환 회복 후 5일째가 되어야 모든 검사 결과들을 종합하여 멀티모달 어프로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멀티모달 어프로치에서는 CT, MR을 이용한 브레인 이미지, 일렉트로피지올로직 테스트인 SSEP와 EEG, 바이오마커인 NSE, 마이오클로너스 스테이터스 에필레프티쿠스의 발생 여부, 마지막으로 신경학적 검진 결과까지 6가지의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신경학적 예후가 나쁠 것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연명치료 중단 또는 장기 기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심정지 환자에 있어 전문 심폐소생술과 소생 후 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심정지로부터 성공적으로 소생한 환자는 그 이후로도 많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회복 및 재활을 한 뒤에도 많은 환자에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의학적 후유장애를 보이기 때문에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물론 심정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기에 심정지 환자들은 의학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의료진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우리 필수 의료 종사자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생길 것을 기대하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